화재 시 가연물이 연소하고 나면 연소 생성물이 생깁니다. 연소 생성물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고체나 액체 상태의 연소 생성물은 무시할 정도이나 기체 상태의 연소 가스들, 이 중에서도 유독 가스들은 문제가 됩니다. 최근 화재를 보아도 이러한 유독 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전체 사망자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점점 질식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건축물에 소화시설이나 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사실상 모두 갖춘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계속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의 확산은 열이나 화염보다 빠릅니다. 연기는 대개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제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화층에서 위층으로 급속히 퍼져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기의 영향과 제연 방법을 잘 알고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다른 학습자들이 던진 각 질문을 클릭하여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열 전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화재 하중 및 화재 가혹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연소 생성물 및 연소가스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연기의 생성과 이동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이처럼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적으로 서로 접촉하면 더운 것은 차가워지고 차가운 것은 더워지는 열 전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열 전달에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흔히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복합되어 일어납니다. 전도는 물체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뜨거운 온돌방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물질의 직접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즉 에너지가 흐르는 방식입니다. 전도는 한 물체 내에서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제3의 물체를 매개로 하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빠르게 진동하거나 움직이는 원자 또는 분자들이 이웃 원자 또는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열은 이웃 원자들이 다른 원자에 대해서 진동하거나 전자들이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옮겨가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전도는 물질의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고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열 전달 방법입니다. 고체에서 전도는 결정을 이루는 분자들의 진동의 조합과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기체와 액체에서는 분자들의 충돌과 그들의 무작위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의 확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일수록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철에 비해 열 전도율이 낮은 목재를 연소하기에 용이합니다. 대류란 유체, 즉 액체와 기체가 부력에 의한 상하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아랫부분이 가열되면 대류에 의해 유체 전체가 골고루 가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로에 의해서 방안이 데워지는 현상은 대류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류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먼저 데워집니다. 그러면 육지 바로 위의 공기도 데워져 위로 올라가고 이 빈자리를 육지보다 덜 데워진 바다 위의 공기가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대류에 의해 공기가 크게 움직여 바닷가에서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이와 같은 해풍, 육풍 등은
대기의 대류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기상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사입니다. 원자 내부의 전자는 열을 받거나 빼앗길 때 원래의 에너지 준위에서 벗어나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합니다. 이때 전자기파를 방출 또는 흡수하는데 이러한 전자기파에 의해서 열이 매질을 통하지 않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직접 전달되는 현상이 복사입니다. 매질을 통해 열이 흘러가는 전도나 열과 매질이 같이 움직이는 대류와 달리 복사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직접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태양열이 중간에 전해주는 물질이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것도 복사 현상 때문입니다. 복사를 통해 전해진 에너지를 복사에너지 또는 복사열이라고도 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복사열을 내고 복사열을 잘 내는 물체일수록 복사열을 잘 흡수합니다.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하여 지표면을 데우는 건 지구가 복사열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없는 밤이 되면 지표면이 식는데 이때는 지표면이 공기 중으로 복사열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색깔에 따라서도 복사하는 정도가 다른데 물체 표면이 검은색이면 복사열을 대부분 흡수하지만 흰색일 경우에는 복사열을 대부분 반사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검은색 옷을 입으면 더 더운 이유입니다. 화재 하중은 단위 면적당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서 건물 화재 시 발열량 및 화재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화재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재 하중의 계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GT란 가연물의 킬로그램당 질량이고 HT는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입니다. 아래 H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 4,500kcal per 킬로그램이고 A는 화재실의 바닥 면적입니다. 그리고 QT는 가연물의 전발 열량입니다. 즉 화재 하중은 1제곱미터의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물 내 가연물에는 여러 종류의 재료가 있고 연소 시의 발열량도 다르기 때문에 가연물의 양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연물을 동일한 발열량의 목재로 환산한 값, 즉 등가 목재 중량을 사용합니다. 주택, 아파트, 사무실, 창고, 점포, 도서관, 그리고 교실의 화재 하중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보관하는 물건에 따라 편차는 크지만 화재 하중이 가장 큰 곳은 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3,000에서 6,000kg의 목재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재 하중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주소 시간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화재 하중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장재나 집기류 등을 불연화하거나 난연화하는 것입니다. 화재 가혹도는 발생한 화재가 해당 건물과 그 내부의 수용 재산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능력의 정도로서 주수율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따라서 화재 시 최고 온도와 그때의 지속 시간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화재 가혹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지속 시간은 가연물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최고 온도는 최성기 때 온도를 의미합니다. 화재 하중이 화재의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라면 화재 가혹도는 화재의 강도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화재 가혹도가 크면 그만큼 건물과 기타 재산의 손실이 커지고 화재 가혹도가 작으면 그 손실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은 열, 연기, 화염, 그리고 연소가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소가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에 다량 발생하는데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 중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고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산소 부족으로 사망케 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는 산소와의 결합력이 강하여
질식 상태에 이르게 하죠. 일산화탄소의 영향을 농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살펴보면 600에서 700ppm의 경우 1시간 노출로 영향을 인지하는 정도이지만 2000ppm의 1시간 노출로 생명이 위험하고 4000ppm에 노출되면 1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연소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완전 연소 시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가스 자체의 독성은 없으나 다량 존재할 경우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스에 혼합된 유독가스의 혼입을 촉진하여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이산화탄소의 노출 농도에 따라 공중위생상의 상한선, 불쾌감 감지, 호흡수 증가, 두부의 압박감 감지,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시력장애 또는 1분 이내에 의식불명하여 방치 시 사망할 수도 있고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사망케 합니다. 기타 인체에 영향을 주는 연소가스에 대해 살펴봅시다. 포스겐은 연소 함유물질이 화염에 연소되어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연소 시에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소화약제인 사염화탄소 사용 시에도 발생합니다. 유해가스 중 독성이 제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롤레이는 독성이 매우 강한 가스입니다.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할 때 생성됩니다. 아황산가스는 황을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의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며 이산화황이라고도 합니다. 황화수소는 황을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며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화수소는 PVC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물질의 연소 시에 생성됩니다. 흰색 기체이며 자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안화수소입니다. 시안화수소는 수용성, 맹독성의 무색기체로 속칭 청산가스라고 불립니다. 폴리우레탄, 플라스틱, 직물류 등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합니다. 최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우레탄 폼 등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루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인명피해의 주 요인이 된 것이 시안화수소입니다. 연기는 완전 연소되지 않은 가연물인 탄소 및 타르 입자가 떠돌아 다니는 상태로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탄소나 타르 입자에 의해 연소가스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연기 속에 포함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 시 제연 설비를 통한 연기의 제어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기는 화재 발생 10분이 경과하면 약 100m까지 확산됩니다. 또한 연기는 천장으로 상승하여 체류하면서 벽을 따라 하강하고 바닥에 체류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온도보다 건물 외부 온도가 높으면 연기는 아래로 이동하고 반대로 내부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낮으면 연기는 위로 이동합니다. 연기의 이동 속도는 다음과 같이 수평 방향이 가장 느리고 수직 방향, 실내 계단 순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소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는 연기의 유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동합니다. 화재실로부터 분출한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통로의 상부를 따라 유동하기 때문에 연기는 발화층에서 위층으로 확산됩니다. 연기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돌 효과, 외부에서의 풍력, 건물 내외의 온도차, 건물 내 기류의 강제 이동, 온도 상승에 따른 증기 팽창, 비중차, 부력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기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질식, 인지 능력의 감소, 시력장애가 있고 연기로 인한 투시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기의 농도, 연기의 흐름 속도, 그리고 표시판의 휘도, 형상, 색이 있습니다. 연기의 제어 방법으로는 희석, 배기, 차단이 있는데요. 희석은 내부의 연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여 위험 수준 이하로 희석시키는 것으로 제연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배기는 스모크 샤프트와 같이 건물 내외의 압력차에 의해서 내부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차단은 방화문, 방화벽, 방화댐퍼 등 차단물을 설치하는 방법과 방호 대상물과 연기 체류 장소 사이의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 외에 온도차가 생기는데 중성대란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중성대 위쪽은 실내 정압이 실외 정압보다 높아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유출되고 중성대 아래쪽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유입됩니다. 화재 시 실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성대의 위치는 낮아지며 중성대가 낮아지면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이 적어 연소가 활발하지 못하여 실온이 내려가 중성대는 다시 높아집니다. 배연을 할 경우에는 중성대 위쪽에서 배연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다만 새로운 공기의 유입 증가 현상을 촉발하여 화재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굴뚝 효과란 건물의 외부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을 때에는 건물 내부의 공기는 밀도 차에 의해 상부로 유동하고 이로 인해 건물의 높이에 따라 어떤 압력차가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연기의 이동은 중성대 하부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는 건물의 심부로 침투하면서 상부층으로 이동하며 연기 자체의 온도에 의한 부력으로 상승 속도가 더욱 증가하고 중성대 상부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는 건물 외부로 누출되면서 상승하고 연기 자체 온도에 의한 부력으로 상승 속도가 더욱 증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건물의 높이, 외벽의 기밀성, 건물의 층간 공기 누출, 누설 틈새, 건물의 구획, 공조시설의 종류, 내외부 온도차 등이 있습니다. 플래시오버는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어 열이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플래시오버는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며 순간적인 연소 확대 현상을 말합니다. 플래시오버는 화재 발생 후 6, 7분경 화재의 성장기에서 최성기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때 실내 온도는 800에서 900도씨이며 산소의 농도는 10% 정도입니다. 플래시오버는 소방관들에게는 악몽 중의 하나로 엄청난 열기를 내포하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구부의 크기, 내장 재료의 재성상, 화원의 크기, 가연물의 종류, 실내의 표면적 등이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 플래시오버의 발생 시간도 달라지는데요. 가연 재료가 난연 재료보다 빨리 발생하며 열 전도율이 적은 내장재, 그 중에서도 두께가 얇은 것이 빨리 발생합니다. 그리고 벽보다 천장재가 크게 영향을 받고 빨리 발생합니다. 그럼 플래시오버 방지 및 지연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내장재는 두껍고 열 전도율이 큰 내장재를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내장재를 불연화하고 특히 천장이나 측벽을 불연화합니다. 개구부의 경우 크기를 크게 하고 가능하면 숫자를 늘립니다. 가연물의 경우는 불연화, 난연화하고 가능하면 가연물의 양을 줄이거나 소량씩 분산 저장합니다. 그럼 팁을 클릭하여 롤오버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산소 부족으로 불꽃을 내지 못하고 가연성 가스만 축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개방하면 신선한 공기 유입으로 폭발적인 연소가 시작되는 현상으로 함수기에 발생합니다. 백드래프트 현상 발생 시 폭풍이나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 폭풍에 많은 소방관들이 희생되어 일명 소방관 살인 폭풍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백드래프트는 예방하기는 힘들고 백드래프트 현상의 전조 증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달궈지고 연기가 문틈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드래프트의 발생 현상으로는 농연 발생 및 분출, 파이어볼의 형성, 건물 벽체에 도괴가 있습니다. 팁으로 백드래프트와 플래시오버의 비교표를 정리하였으니 직접 클릭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소는 물질이 착화하여 불꽃 없이 연기를 내면서 연소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염될 때까지의 연소 상태로서 훈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기는 액체 밀입자로 존재합니다. 분소의 특징으로는 첫째, 거의 밀폐된 구조로 된 실내에 많이 발생하고 주로 화재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감쇄기의 경우에도 훈소가 나타날 수 있고 백드래프트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둘째, 산소와 고체 연료상에서 발생하는 느린 연소 과정입니다. 느린 연소 과정으로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 훈소 속도는 1에서 5m/min입니다. 셋째, 훈소 시 고체 표면은 불꽃 없이 장렬하고 수치 생성되며 자결 현상에 의해 1000도씨 이상이 됩니다. 넷째, 훈소 과정에서는 주로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므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볼 문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각 문제당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작해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볼까요?